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미국의 고용 호조 소식에 다우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일단 고용지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신규 고용이 원래 23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를 크게 넘어서면서 32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다우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일단 이번 고용지표의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오늘도 MTN의 김정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위원님. 네,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지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모두 만족시키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 올려도 되겠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먼저 양적으로 5.8%라고 하는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시작한 것이 6.7%, 6% 후반대였다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연간 기준으로 1% 가까운 호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보실 것은 비농업 부분 고용 인구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서비스업처럼 비정규직의 규모가 높은 것보다는 제조업 쪽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좋아진 것은 제조업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의 지금 고용 호조 예상치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셰일가스도 최근 들어선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 늘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나마 미국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은 IT 서비스 기업, IT 제조 기업, 이와 같은 기업들의 최근에 고용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산업 자체가 좋다라는 얘기겠고요. 향후에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미국 시장 내에서 IT 종목에 대한 신규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제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연준 측에서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 영향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미국 증시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금 자체도 좋아졌죠. 그다음에 비제조업 고용의 개선으로 인해서 비농업 부분의 개선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의 그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로는 국채 재투자, 즉 만기가 된 국채에 재투자하는 것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금리를 올려 나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이 금리를 올려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최근에 주었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올리는 시각을 나타내기보다는 국채 재투자부터 줄여서 양적으로 계속 양을 줄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원래 계획했던 특별하게 경제지표가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내년 6월 2분기쯤에는 아마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다만 그 폭이 아주 시장 예상한 만큼 크게 확대되거나 아주 빅랠리를 보일 만큼의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고용 호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크게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예상되질 않고 있네요. 중립적인.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국 반도체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온세미컨덕터도 살펴봤었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온세미컨덕터 최근에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는 업체냐? IC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IC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설계하는 거죠. 전력을 낮춰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로직, 간단한 로직이긴 하나 실제로 다른 부품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그런 로직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건 굉장히 높은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고요. 실제적으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온세미컨덕터의 최근 급등은 3년 내 최고점을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랠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맥락에서 중요한 트렌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LED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LED 패키지를 전멸할 수 있는
IC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 로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이후 뭐 자차주 매입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모두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이 업종에 대한 관심,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산업별로 반도체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보니까요. 커뮤니케이션 시장과 그다음에 컴퓨터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소비자 시장이고요. 자동차 시장이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의 성장률 기준으로 봤더니 연 기준 성장률 기준으로 봤더니 자동차가 성장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이제 막 적용되는 시점이고요.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안정과 적용된 기술이기 때문에 소형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비싼 차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수요가 범용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쪽이 바로 스마트카와 관련된 자동차 쪽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종목들을 놓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카 쪽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성장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관련된 투자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 있는 종목,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온세미컨덕터와 똑같은 종목을 찾아보긴 뭐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아나페스라든지 일부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나마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력용 쪽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 쪽은 뭐 네페스라든지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해당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지금 뭐 서버용, 자동차용 계속 D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돼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계속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뭐 PSK를 포함한 반도체 장비 쪽, 지난주에는 통신 장비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핵심 종목군들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모듈입니다. 모듈화를 얼마나 빠르게 해서 그 모듈을 여러 가지 자동차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의 모듈의 핵심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되겠죠. 물론 뭐 세시 모델이라든지 다른 모듈이 많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를 결합해서 일종의 전장 부품의 모듈화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좀 만도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부품 쪽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 쪽 그리고 TV 쪽으로 올인했다가 최근 들어선 자동차로 점점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LG이노텍 정도의 부품 회사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쪽에 확대를 되고 있는 종목들에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2,900선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한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코스피가 좀 중국 증시의 강세에 따라서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추이 자체는 좀 쫓아갈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그동안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냈습니다. 실물 투자가 가장 큰 이익을 냈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있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하게 되면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3선 도시, 4선 도시처럼 새롭게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은 다르겠지만 전체 큰 맥락에서 봤을 때 1선 도시, 2선 도시에 잘못 투자했다간 이제는 물린다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진핑 같은 상하이방 주요 세력들은 이제는 금융시장을 더 키우고 싶어하고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오르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중국 증시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펀드라도 투자해보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수익률 차이인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중국의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후광통이라고 하는 모멘텀적인 이슈가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중국도 이제 실물보단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중국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저는 중국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장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정책을 더 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 1%거든요. 중국이 지금 이머징 마켓인데 물가가 1%를 보이고 있다는 건 디플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한 번 정도는 더 자극할 가능성, 지준율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되거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각국의 부양책에 요즘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뿐만 아니라 ECB 부양책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요. 반면에 러시아발 우려감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유럽에서는 지금 정책 기대감은 높은 대신에 두 가지 우려가 있죠. 키프로스나 그리스 같은 취약 국가들이 계속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태리 같은 조금은 덩치가 큰 국가들도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 연관성이 높은 러시아와 EU와의 갈등 관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의 수출 비중을 지금 EU 비율을 보시면 절대적입니다. 러시아에서의 EU 비중 절대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출 못하면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금융권의 헤이 차입도 지금 EU 쪽에 거의 절대적입니다. 80% 정도의 비중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과 EU가 제재를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 은행이 속된 말로 배째를 하고 누워버리면 지금 프랑스, 독일 이들 금융권에서도 전부 다 물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금융 완화가 더 필요한 일부 국가들 쪽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ECB가 빨리 정책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실물을 좌우하고 있는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둘 중에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이냐가 우리가 보기엔 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ECB의 정책이 언제 나올까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EU와 러시아의 파워게임이 언제쯤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대외적인 변수들이 우리 증시에는 다소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 종목별 투자 전략은 다소 유효할 텐데요. 앞서서도 반도체 관련 업종에 투자하자라는 이야기가 저는 귀에 쏙 남네요. 네, 일단 그와 감안해서 저희 시장 대응 전략 꾸려보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